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누군가 뇌피셜로 얘기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월세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파트는 안 되는데 주택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경매를 조금 낙찰받을 때 조금 잔잔하게 캄다운. 경매는요 유찰하러 가는 겁니다. 낙찰받으려고 급하게 서두르면 문제가 발생해요. 나는 유찰할 마음으로 입찰을 본다. 그 고인물들의 90% 이상이 다 사기꾼들이에요. 유치권을 깨서 돈 벌겠다고 했던 모든 팀들은 다 사기로 그냥 다 구속되거나 다 끝났어요. 저 혹시 권리 분석을 위하여 제가 운영하는데 쉬운 것들, 어렵지 않은 거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방송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수님은 심도 있는 거, 좀 공부를 열심히 막 깊이 해보고 싶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강의를 하시고 근데 오늘은 이제 편안하게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어려운 거 말고. 유튜브 소개를 잠깐 하자면은 부토피아라고 저희 채널이 있는데 여기가 경매 동행이라고 이제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혼자 가기 좀 무섭기도 하고 부동산 가셨을 때 되게 떨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같이 동행하는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임장 동행하고 명도도 동행하고 입찰도 혼자 막 수표 몇 천만 원 들고 가면 떨리니까 같이 가는 동행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많이 해주시고 여기 구독은 여기 누르시면 돼요. 딱 누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매를 위하여라고 홍 교수님이 하는 건데 이제 대출 경락대출, 대출에 대한 거하고 토지, 공장 이런 걸 많이 찍으세요. 대출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와서 경매를 위하여 같이 이용해 주시면 좀 편해요. 좀 여러 가지 견적 받아가지고 복수 견적 받아가지고 좀 조건 좋은 걸로 할 수 있고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도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냥 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셔라. 그러면은 좀 제가 아는 한도에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모르는 건 우리 교수님 잘 아시니까 이런 것도 알아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다만 막 공부를 해도 혼자 경매 입찰하기 힘들어 무서워 막 그럴 때 우리 실전 투자가 오시면은 옆에서 계속 밀착해서 제가 해드리겠다 라고 했던 건데 이상하게 라이브에는 우리 항상 오시는 우리 초심님이나 아니면 뭐 아파통깡님 뭐 알라와님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오시는 분들 많이 오시죠.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요일, 일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 하니까 오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 물어보세요. 너무 어려운 거 말고 그냥 적당한 거, 적당히 어려운 것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이제 강의해 주실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경매당 유튜브인데요. 사실 교수님 채권 매입 전문가세요. 채권 매입하는 데는 저희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NPL도 있고 한데 기타 다른 채권들도 매입해서 활용하는 전문가고 그리고 보시면은 되게 어려운 내용을 또 쉽게 많이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보고 싶다 이런 분 계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대의변제 이런 거 저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대의변제. 근데 저보다 훨씬 잘 아시고 쉽게 강의 경력이 워낙 오래되시니까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초도 있고 유치권 특히 유치권은 상담하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 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 시간이 있는데 1시간은 강의해 주시고 한 30분은 질문 시간 잡았어요.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면은 방송에 저 라이브 할 때 물어보면 제가 다음에 막 이럴 거예요. 다음에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이럴 거예요. 근데 설명은 굉장히 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지금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태영 교수님입니다. 민법이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제 강좌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고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우리 권호세님하고 그리고 이제 홍 교수님 그 경매를 위하여 유튜버이신 홍 교수님한테 서로 얘기를 해봤죠. 가장 궁금한 게 뭘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거. 오늘은 앞부분에 대한 강의는 여러분들 노트나 이런 거 필요 없으십니다. 노트 필요 없으시고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2시간 동안에 무슨 기술을 습득해 가겠어요. 다만 방향과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볼 때 방향도 설정 안 하고 마인드셋도 안 돼 있으면서 무작정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 설정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알고 있고 그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제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씩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를 배우려고 이곳에 오셨어요. 지금 대부분이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혼자 공부하시네요.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되묻는 거예요. 오늘의 스토리는 제가 정해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섞어서 한번 스토리를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것 중에 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어려웠냐 이거 좀 얘기해 볼 필요 있어요. 왜? 내가 뭘 어려워하는지 알아야 실력이 늘어요. 왜냐면 그거를 코칭을 해야 되잖아요. 뭐 골프로 예를 들자면 내가 스윙이 안 되는지를 알고 스윙을 배우러 가야 레슨이 되는 거잖아요. 무작정 가가지고 제가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뭘 지도해 줍니까? 그죠? 쓸데없는 나도 알고 있는 기초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 다 알아. 근데 똑같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이제 외울 것 같아. 그랬더니 이쪽 저쪽 설명이 비슷하긴 한데 틀리니까 막 엉켜가지고 기억도 안 나. 그죠? 제 말 맞죠? 뭔가 쪽집게 같죠? 저는 교수인데 저는 그 점쟁이는 아닙니다. 하도 오랫동안 강의하다 보니까 돌고 돌다가 나도 경매 좀 해봤다고 하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통계학으로 보면 10% 정도만 경매 배우신 분들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가세요. 안타깝습니다. 왜 그랬냐라는 거죠. 어떤 게 가장 어려웠습니까? 가치평가의 권리 분석인 거죠? 아니면 시장 분석 얘기하시는 건가요? 시장 분석이 제일 어려웠다. 시세 분석. 공감하시죠? 근데 이렇게 딱 얘기하시면 첫 번째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 검색하시는 건 할 줄 아시죠? 근데 그게 신뢰가 안 가시는 건가요? 시장 분석할 때? 그럼 시장 분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알고 계시잖아요. 임장을 해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예요? 시세 분석은 그렇게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뭐가 있으십니까? 이거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어요. 앉아서 시장 분석을 한다? 뭐 그거는 그냥 앉아서 2시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절대 주식이 아니거든요. 이건 답이 나와 있잖아요. 현장을 방문해서 시세를 파악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경매에 대해서 뭔가 배우러 오셨으니까 뭐 때문에 오신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죠. 특별한 기술 같은 게 있나 싶어서 혹시나 내가 모르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을까. 자, 이제 요거에 대한 문제점은 또 답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을 공부하려다 보니까 뭐에 부닥칩니까, 여러분들? 언어에 부닥쳐요. 새로운 생소한 언어죠. 그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은 권리 분석 영상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지 않고 영화를 보면서 그 대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 거의 흡사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단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단어 공부하는 거 경매에도 똑같은 단어 공부의 절차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넘어가서 내가 무작정 유료 공부라든가 다른 데를 들어갔다고 해서 내 실력이 느는가? 절대 안 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공부는 필요하고요. 이론을 건너뛰는 과정은 경매에서 있습니다. 왜?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의 행위 자체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그 법령 안에 나오는 단어를 이해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답을 드리자면 시간을 내서 단어 공부를 해라 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또다시 어려운 게 있는지 한 분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선생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요 단계가 경매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초에서 이 두 분의 단계가. 그래서 이분들의 질문에 제가 오늘 키워드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키워드를 같이 보면서 느껴봅시다. 맞는 키워드, 누구나 아는 키워드인데 전문가가 설명하는 키워드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중요한 마인드 정리입니다. 이게 되게 첫 번째, 부동산은 반드시 요동칩니다. 이게 확신에 대한 근거예요. 내가 부동산이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모두에게 얘기하는데 부동산은 요동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3년도에 부동산은 어떻게 요동쳤을까요? 제 영상 올 초에 23년도에 부동산에 대해서 예측을 했어요. 예측은 틀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전문가들은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예측을 합니다. 그게 틀릴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요인이 있죠. 전쟁 나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변수가 없는 건 뭐였냐? 정치적인 변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총선은 잡혀 있잖아요. 그럼 총선 전에는 표몰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치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가장 표심이 많은 부동산을 흔들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표몰이의 부동산이 재료가 될 것이다라는 영상을 올 초에 하면서 부분적으로 밀도가 높은 지역의 부동산은 오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왜? 버티는 사람이 수요가 있고요. 부동산이 떨어졌을 때 여유자금 있는 사람은 일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제가 전문가여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전문가들 TV에 보면 앞으로 뭐 인구 감소, 금리 상승, 이것 때문에 무조건 하락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를 얘기할 수 없어서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방송은 믿을 수 없는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쪽 정치당에서는 부동산이 떨어져야지만 되고, 그죠? 한쪽 정치당에서는 유지할 수 있는 안을 계속 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다수당이 잡고 있는 것들이 국민한테 지금 오픈이 안 됐어요.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이런 조정에 대한 안을 이미 공지했는데 국회 통과를 못했습니다. 취득세도 그쵸? 취득세 완화한다는데 국회 통과 못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이런 프레스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봅시다.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역전세, 이거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쵸? 왜 있었을까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미리 몇 년 전에 이미 그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2년 전에 저 같이 아는 교수님이 갑자기 통물건인데 그냥 명의만으로 갖다 넘기는 물건이 나왔었을 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리사클이나 그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2년 전에 이미 영상에 역전세에 대한 부분은 올 수밖에 없다. 그 기본이 뭐냐? 반드시 하는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면 반드시 이 부분에 부닥치는 부분은 반드시 옵니다. 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죠. 한쪽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는 역방향의 힘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여기 오신 분들하고는 제가 뇌피셜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글 하나씩 올립니다. 최근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부동산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어떤 분이 아무리 그래도 부동산은 지금 계속 가라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의견을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그건 자기만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봤었을 때 계속 떨어지고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앉아서 경매를 입찰 보려고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 TV를 보는 사람들이고요. 부동산이 그래도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나와 계시는 거죠. 그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우상향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신 거죠. 지금 계속 떨어져요? 그럼 부동산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요동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까먹은 거예요. 부동산 첫 번째 마인드. 부동산은 반드시 요동친다. 그거와 연관돼서 부동산이 요동치면 경매 시장에서는 반드시 틈이 생겨요. 이 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이 요동치면 틈이 생기는 게 뭐냐면 어떻게 봐도 A급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딱 정지되어 있습니다. 가격대가 딱 정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매수세가 지금 보면 매수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매도하는 사람이 물건을 내놔도 안 팔립니다, 지금요. 매수세가 굉장히 많다라고 매스컵에 나오고 있는데 물건 나온 거 있으면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급매물걸로 갭 투자했거나 버티기 힘든 사람 매물만 나와 있어요.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지 내 가격보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버팁니다. 이유가 뭘까요? 갈 곳이 없어요. 내가 이 자본 가지고 다른 데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집에서 버티는 수요가 있죠. 이 버티지 못하는 수요가 급매물건으로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틈이 뭐냐? 멈춰져 있는 부동산의 가치 판단을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요동친다라는 거. 부동산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뭘까요? 매수세가 많이 사람들이 매수를 해야 부동산이 요동치겠냐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국민이잖아요. 기준이 있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정치가 이거를 프레스를 한다고 하면 그 프레스는 모두 다 감내하는 겁니다. 각자의 버티는 능력에 따라 좀 다를 뿐이에요. 마치 제가 뭔가 주입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저는 20몇 년 동안 이걸 연구한 사람입니다. 부동산 경제를. 민법을 전공으로 해서 유치권이나 법리 같은 거 인수하는 이거는 아주 그냥 사소한 기술인 거고요. 부동산 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자본을 이동시키거나 안전한 방식으로
매물을 찾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와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누군가 뇌피셜로 얘기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으로 지금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은 가, 어떤 사람 나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걸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지만 내가 기본적인 마인드셋에 그걸 딱 틈을 두고 내가 꽉 잡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별 요동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요동칠 때 틈이 생긴다 이거죠. 지금의 틈이라고 하면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틈을 내가 만약에 얘기한다면 예측입니다. 저 같으면 주택시장이 전세 사기 때문에 매물이 폭락하는 이 상황에 저는 주택가의 시장 그 전세가율을 계속 봅니다. 아파트 30평대 전세가율이 저거 전세가율이 뭔지 아시죠? 아셔야 돼요. 아파트가 10억이면 적어도 60%의 6억의 전세가율이 안정세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부동산 학적으로 봤을 때 이 전세가율이 55% 미만 떨어지면 아파트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왜? 전세가의 여신 있죠? 한 30%, 25%의 여신이 매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담보 비율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떨어진 지역의 물건들을 잡는 게 내가 처음에 투자되는 비용은 많을지라도 앞으로 오름세가 더 많은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되게 높은 지역에 있는 경기권의 신축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는요 오름세가 거의 없이 그냥 거의 머물러 있는 증세를 보입니다. 왜? 여신이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갭이 없는 거죠.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들이 왜 유지를 하면서 버티느냐? 강남의 평균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60%를 웃돌지 않습니다. 이해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요게 바로 부동산 경제학의 기본 논리예요. 그러면 주택시장도 봅시다. 주택시장은 아파트 시장의 보통 주택은 한 70%의 가치를 계속 유지했었어요.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가 10억이면 주택은 한 7억 유지했었어요. 그러면 그 7억대의 전세가율을 보셔야 돼요. 지금 전세가율이 몇 프로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왜 주택시장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70%를 거의 100% 다 채워버렸거든요. 전세로. 이미 마이너스 정도까지는 돼버렸어요. 그러면 역전세에 가장 문제가 발생했던 거는 주택시장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 사기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이 성공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게 전세 사기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부호가 됐겠죠. 근데 금리 상승 때문에 전세 시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죠. 이걸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죠. 2년 전에. 그러면 그걸 예측을 했었으면 그 다음 예측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동을 치니까 당연히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떨어질까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반대로 얘기하면, 틈을 얘기한다면 앞으로 주택을 많이 보란 얘기예요. 떨어진 주택시장 더 떨어져야 되겠죠. 금매물건도 괜찮고 경매물건도 주택시장을 갖고 있으면 이 주택은 주변의 아파트의 70%의 시장이 도래하는지 70%보다 떨어졌는지를 보시면 그 주택은 갭 투자가 가능해요. 어떻게 하느냐? 전세를 넣지 말고 월세로 돌려도 월세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파트는 안 되는데 주택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틈입니다. 그냥 앉아서도 보여지는 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는 하나의 마인드셋이 되는 거죠. 지금요, 이슈를 본다면 주택시장 안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주택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틈을 보라는 거죠. 반드시 틈이 생깁니다. 폭락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폭등을 두려워해라 라고 제가 키워드를 정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매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폭등기에 돈을 많이 벌 것 같죠. 경매하는 사람들은 폭등기에 돈이 묶입니다. 이게 되게 여러분들 아이러니한데요. 오히려 폭락을 할 때는요, 경매하는 사람들은 빨리 털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폭락을 하는 시기에는요, 매가가 점점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매물을 싸게 내놓으면 팔리는 시기예요. 이동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은요,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리를 갖고 있어요. 애들이 크면 초등학교 있는 데로 가야 되고요. 애들이 크면 고등학교 있는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주 수요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직장이 바뀌면 또 가야 돼요. 그리고 집이 낡으면 또 조금 더 좋은 집, 큰 집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락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싸게 매물을 내놓으면 이전보다는 싸다라고 하는 고거의 매물이 팔려버려요. 싸게 내놓으면. 폭등기에는요, 싸게 내놓은 물건이 없습니다. 그 갭 투자에서 막 손바뀜이 바뀌는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그런 폭등은요, 여러분들 앞으로 평생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폭등기는 없어요. 제가 뇌피셜로 얘기하자면 거의 이 폭등은
거의 작업에 가까웠던 폭등에 가깝습니다. 신고가를 계속 써냈던 일부 작업하는 사람들이 언론을 갖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갭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갖고 있으니까 국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내놓는 그거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그냥 반대로 여파를 친다면, 누군가가 정치적인 작업을 한다고 하면 부동산을 강제로 누르려고 하는 곳에 부동산을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작업은요,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작업이지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공약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계속 신고가가 되면서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가격이 오르나 싶어서 너도나도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부동산 중에 신고가를 또 신고가를 계속 이렇게 올려줬던 거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 없는 모습은 반드시 다른 힘이 작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폭등기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부동산은요, 폭등기가 아니고요, 조금씩 요동하는 차이에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 요동하는 차이가 진동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걸 반복을 하는 요 정도의 수준이 폭등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봤던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그 사이클 막 엄청 올랐던 이거는 앞으로도 없습니다. 절대 그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폭등은 뭐냐면요, 생각지 못했던 신고가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만약에 낙찰 받는다고 하면 그 매물 안 팔립니다. 여러분들 그 물건 팔려면 어떤 물건을 신고가를 잡아야 되는지 아세요? 강남에 정말 누가 봐도 사고 싶은 곳을 신고가로 사셔야지만 그걸 사고 싶은 사람들의 경쟁에서 매물이 팔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매하는데 자본이 한 2, 30억씩 있어.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자본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본이 2, 30억 있는 분들한테는 투자의 폭이 큽니다. 그죠? 굳이 경매 하나만 두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액으로 경매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착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해야 된다면 부동산이 폭락하는 시기, 그리고 조정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시기에 반드시 경매 물건을 보셔야 돼요. 확신은 뭐냐? 요동친다라는 거로 봤을 때 떨어졌으면 반등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다만 거품이 몇 프로나 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대충 데이터가 나와요. 제가 생각하는 주택의 거품은 LH가 전세 자금률을 너무나 높게 잡았던 그게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LH가 전세 자금을 몇 프로나 잡았는지 혹시 아세요? 주택의 매가의 기준으로 몇 프로까지 잡았는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난 겁니다. 150%를 잡았었어요. 그러면 거래가액이 3억이면 150%면 매가의 기준은 4억 5천까지도 봤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전세가율 70%를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가에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앞으로 부동산의 상승률까지 계산해서 전세가율을 LH가 그렇게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 사고 날 확률은 이미 그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LH에서 전세 자금률을 잡았었을 때 이미 느꼈죠. 아, 이건 무조건 터진다. 근데 그 LH에서 150%에 대한 전세 자금 잡았을 때가 무슨 정권일까요? 어이가 없어요.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잡겠다고 했던 정권에서 LH의 전세 자금률을 150%까지 끌어올렸죠. 이건요, 거의 누가 봐도 폭탄 돌리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학을 본다고 하면 그런 역발상을 보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흐름을. 그래서 그때 올라가는 그 가격은 뭐다? 거품이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100%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다른 얘기들이 겹치면서 뭐가 옳은지를 구분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셋이 되지 않으시면 이건 거품이다 아니다라는 나의 확신이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부동산은 반드시 요동친다. 그리고 요동치면 틈이 생긴다. 그리고 이게 가격이 오르는 시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경매를 되도록이면 중지하셔야 돼요.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경매를 조금 낙찰받을 때 조금 잔잔하게 캄다운. 내가 들어가는 가격이 다 유찰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나라는 확신이 흔들립니다. 왜 그러느냐? 경매 가격이 오를 때는요, 컨설턴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걔네가 낙찰가율을 높게 잡아야 비용을 받는 사람들이 언제 생기느냐? 폭등기에 생기고요. 이렇게 폭락기에는 컨설팅이 없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매 입찰을 볼 때 자기의 실력으로 경매 입찰을 보는 사람이 50이라면 50은 다 컨설팅을 통해서 낙찰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낙찰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거의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유찰 횟수가 많습니다. 유찰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매는요, 유찰하러 가는 겁니다. 낙찰 받으려고 급하게 서두르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유찰을 계속하면 경비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물건을 줄이고 추리는 그 능력을 계속 키워야 경비를 최소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맨날 다녔던 패턴을 내가 유지해야 경비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경비에 민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궁금해서 이 물건도 가보고 저 물건도 가보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경매에서는요 궁금한 물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가서 보실 필요가 없어요. 내 수준에 맞고 나한테 맞는 금액에 추려서 그것만 냉정하게 가서 판단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은 뭐예요? 나는 유찰할 마음으로 입찰을 본다.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내가 경매를 간다. 그거는 거의 컨설팅 업체의 마인드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인드셋 중에 하나가 단타를 원하면 주식을 하십시오. 저는 부동산 26년 차 넘었는데 어떻게 지금처럼 단타에 이렇게 목숨 거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연구를 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단타로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실례지만 여러분들 나 주식 해봤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지금도 주식하고 있어요. 나 코인도 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그냥 들어봐 주세요. 통계 나 코인도 해봤다. 뻥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빨리. 여러분들 부동산만 해본 사람하고 주식하고 코인까지 해본 사람하고 똑같은 물건 투자했을 때 그 다음 마인드셋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을 샀는데 코인 차트 보듯이 매일 봅니다. 하루 시세를 매일 봐요. 중개사한테 매일 전화를 겁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단타성으로 돈을 번다라는 키워드로 언제 이게 부류가 생겼냐? 팬데믹 때 생긴 겁니다. 계속 신고가가 생겼을 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전에 부동산은 기본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오래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은 3년이 되면 2배는 번다. 3년 이상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왜 그런 얘기가 키워드로 들어왔냐? 세금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실거주 문제도 있었고요. 3년은 있어야 비과세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투자된 거에 2배가 남았어요. 근데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부동산을 부모님이 샀다고 하면 자식이 매일마다 봅니다. 왜? 나는 주식 단타의 고수기 때문에 매일 차트 보시 봅니다. 그런 마인드가 이 부동산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요. 책이나 그리고 유튜브나 이 사람들의 마음을 둥둥둥둥 칩니다. 잘못된 마인드셋이 되어 있어요. 절대로 부동산은 단타의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단타로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걸 팔지 않았을 때에 대한 경우수도 생겨요. 못 팔았을 때에 대한 경우수까지 감당을 하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게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왜? 내가 이걸 낙찰받아서 이 정도 가격에 팔지 않는다고 하면 난 이렇게 해야지라는 다음 B 플랜이 생기는 거예요. B 플랜, C 플랜까지는 다 있어야지만 내가 확신을 갖고 이 부동산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누가 상가 사냐 하는데 이 사람은 상가를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은 B 플랜, C 플랜이 있기 때문에 상가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답이라기보다도 자기가 정답을 택해 간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요즘 누가 상가 사? 아마추어고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명확하게 보는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이게 부동산은요. 내가 그 릴레이를 띄웠을 때 되게 긴 릴레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주식이 오르면 갑자기 부동산 팔아서 주식 해야 되고요. 코인 해야 된다면 코인 해야 돼요. 그 부류 때문에 매일마다 이제 부동산을 되면 부동산에 매일 차트 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은 차트는요 2년에 한번 보면 돼요. 전세가의 변동일이 생겼을 때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투자 적기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잖아. 지금이 투자 적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되게 웃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반론 같은데 그게 정답이에요.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전세가율이 요동쳐서 떨어지면 나중에 부동산 매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일정치 않을 때는 이미 여기에 있는 개수 안에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세가율이 매가를 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국가가 세대를 갖다가 이렇게 늘리겠다 그래가지고 세대수 늘리겠다고 공지하고 땅 매입하고 지으면 몇 년 걸릴까요? 예? 10년이요. 그럼 10년 동안 정치는 몇 번 바뀔까요? 그 잘 나가고 있는 정치 보면 꼴 사서 또 무너뜨리고 하다 보면 10년 안에 끝날까요? 여러분들 정치에서 이 호수를 갖다가 제공한다라는 이 공급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공급을 많이 하고 잘 맞추면 성공한다라는 건 정치인들이 다 알아요. 근데 정치는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저 당이 앞으로 계속 나갈 거니까 어떻게든지 발목을 잡아야 되는 게 정치니까 정치에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공급량은 원활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비슷한 마인드셋이죠. 그러면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세가가 요동치겠구나. 이거는 뭐 기본이에요. 그러면 전세가가 상한선 칠 때는 가만히 멈춰 있어야 되죠. 왜?
그 다음은 떨어질 거니. 그럼 전세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예, 오를 때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타를 생각하면 주식을 하세요. 단타의 눈으로는 부동산을 절대로 올바르게 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또 하나. 흐름을 따르려면 이제 대세를 따르는 거죠. 지금 대세를 따르는데 지금 뭐예요? 부동산이 약간 주춤하고 있죠? 그럼 급매물권을 가서 봐야 되죠. 급매물권 중에서 전세가율하고 그 시장성으로 봤었을 때 여기가 적정가가 있는지 지금은요, 급매를 찾아도 될 정도로 시장이 좋은 시장이에요.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려면 역발상을 키워야 되죠. 뭐냐? 반등할 수 있다라는 역발상을 키우지 않으면 역발상의 논리,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의 역발상이거든요. 이 역발상의 키워드를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투자의 확신을 못 갖는 거죠. 올라가고 있을 때 뒤늦게 발을 들이면 이미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가는 거고, 여러분들 자본은 그대로 갖고 있는 중이에요. 자본을 갖고 있으면 맨날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쓰느니 자본에 묶어둔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는 오를 것 같다라는 지역을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요렇게 보고 가격이 떨어진 것만 보는 거죠. 경매를 보는데 4차 떨어진 것만 검색하는 거야. 그쵸? 다 봤잖아. 그리고 이렇게 쭉 가면 시장이 떨어진 데만 봐요. 그런 거 말고요. 급매라는 것은 시장의 형성을 가격하고 있는데도 떨어진 지역을 봅니다. 얼마나 급매 물건이 많이 나오냐면 이런 시기에는 전세 세입자하고 소유자가 싸움이 납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전세 세입자가 부동산을 안 보여줘요. 그럼 누가 삽니까? 그 소유자가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힌트. 분명히 아파트가 한 동에 타입이 다 다를까요? 호마다? 그러면 안 봐도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살 때 꼭 뭐 합니까? 가서 봐야 돼. 못 믿겠거든. 그쵸? 안에 타입은 똑같아요. 그럼 부동산 통해서 다른 타입 보고 그 안에 보지 않아도 계약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으면 여러분들 성공한다니까요. 실제 매물이 10억에 나왔는데 8억의 급매물이 나오는 거는 전세 세입자하고 소유자가 싸운 거예요. 그런 케이스를 본다고 하면 그런 급매물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에 대한 역발상을 키우게 되면 이런 급매물건을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죠?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이게 이제 문제죠. 여러분들 그 부동산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경험 하나 했어요. 허들 하나 넘은 다음에 내가 허들을 한번 넘어봤더니 이렇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 얘기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허들을 한번 넘었더니 야, 나 좀 따라와 하고 허들 하나 또 넘었어요. 여기서 뭔가 똥 밟았어. 근데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 확률이 높은 거를 놓쳐버릴 수가 있죠. 이해 가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의 얘기를 참고하고 싶다고 하면 적어도 부동산의 사이클을 10년 이상 된 사람의 얘기를 들으세요. 최대한 제가 봤을 때 2013년에 부동산을 경험했거나 모기지 때를 경험했거나 2008년도 적어도 그때 시기를 경험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지금 위기관리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보시려면 좀 경험 있는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라. 그리고 부동산은 시작은 있어요. 내가 투자를 하는 시기에 대해서 시작은 있어요. 근데 끝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부동산을 투자를 했는데 내일 팔고 내일 모레 팔면 뭐 할까? 또 사야 되잖아. 내가 잘 샀는지 못 샀는지에 대한 체크만 하면 될 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딱 하고 나서 진짜 엉덩이가 엄청 뜨거워. 계속 들썩들썩 거립니다. 부동산 빨리 팔고 싶어서. 부동산은 시작을 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단타로 사고 팔고 하는 거, 그것도 부동산의 한 일부분입니다. 단타로 잘 파는 사람, 정말 기술 좋은 사람 많죠. 그는 사는 기술도 되게 좋아야 돼. 요번에 딱 팔고 딴 거 딱 사는데 가격 계속 봅니다. 판 거. 네, 배 아픈 거야. 내가 언제 어디 갖고 있었었는데 내가 뭘 샀는데 여기 내가 팔자마자 갑자기 올랐잖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확신을 갖고 계시면 내가 이렇게 부동산을 시작했으니까 그냥 지그시 가야 돼. 부동산을 만약에 전업으로 하신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 제안을 해드린다면, 저는 부동산 전업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가리키는 사람이지만 부동산은 투잡이 돼야 돼. 내 기본 잡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부동산을 배워서 전업으로 한다, 죄송하지만 내가 자산을 적어도 1년에 30%씩은 까먹으면서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내가 1년 투자해서 30% 이상 벌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장단컨대 부동산인 저도 전문가로서 1년에 15% 이상 벌 자신이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부동산은요, 시작을 했으면 약간 진득한 부분이 좀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경매 시장에 대해서
투자 종류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내가 저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한 길로만 파셔야 돼요. 부동산 하는데 갑자기 주택 공부했다가 갑자기 토지 공부하고 토지 공부했다가 갑자기 임야 공부하고 정신 없습니다. 그죠? 근데 상가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또 상가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 어떠냐면 상가도 하나 경매 낙찰받아서 갖고 있고 주택도 경매에서 낙찰받아서 갖고 있고 임야도 어디선가 되는 거 임야도 갖고 있고 그냥 다 뿌려놨어. 왜? 그 중에 뭐만 잘 되면 좋겠다. 이쪽 부동산도 전공이 있습니다. 한쪽 분야로 가셔야 돼요. 사람의 스타일 따라 다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바로 진행해도 될까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영상은 또 찍어서 또 올려둘 거예요. 내가 자세하게 듣지 못했다고 하면 그 영상 또 보시면 됩니다. 그죠? 부동산의 종류 되게 간단해요. 한번 나눠볼까요? 일반 경매,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이나 주거형이나 상가 그냥 경쟁 입찰합니다. 뭐 특별한 거 있을까요? 발품 팔아서 가격 딱 해가지고 조사 다 해놨는데 가격이 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눈에만 쌀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 경쟁자야. 여러분들 웃을 게 아니야. 여기 지금 60명 왔어. 적어도 물건 하나 두고 60명하고 경쟁해야 돼. 제 눈에 좋으면 경쟁자가 많아요. 그러면 일반 경매 입찰에서 과연 돈이 남을까? 그러면 적어도 60명하고 입찰 보니까 여러분들 한 60번은 입찰 봐야 되겠죠. 왜? 적어도 번호표 뽑아가지고 다, 그죠? 근데 번호표 뽑은 사람이 또 계속 있는 거야, 걔 뒤에서. 그러면 일반 경매 물건으로 과연 낙찰받아서 나한테 입찰해서 돌아올 확률이 몇 프로나 있을까? 그럼 내가 경매를 일반 경매로 공부해야 되는 게 맞을까? 퀘스천 좀 가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 경매 수준이 초창기 경매했었던 2002년도, 1년도보다 경매에 대한 수준이 확 올라왔어요. 예전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경매 기술들이 포함돼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와 미친놈들을 맨날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시장 조사했는데 저 사람은 금매로 사도 될 정도 가격 혹은 금매 이상에 대한 가격을 찍고 있어요. 그쵸? 그 사람들이 이게 미쳐가지고 샀을까요? 이유 있는 사람들이 반이고요. 이유 없는 사람들은 컨설팅할 때 꼬여서 가는 거죠. 이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채권을 매입했기 때문에 내가 고가로 낙찰을 받아도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면 나한테 이득이 있다 생각하니까 고가로 낙찰받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채권 매입으로 통해가지고 경매 입찰 본다는 세상을 알지 못하면 그 가격 형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정말 믿음이 강한 거야. 여기는 내가 낙찰 받으면 무조건 올라. 난 옛날부터 부동산에 운이 많아가지고 난 작기만 하면 올라. 이런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금액을 쓰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놓고 오를 때까지 버텨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그 호수가 로얄층이어가지고 좋아서 금매 물가는 안 나오니까 금액을 높여서 찍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호수가 로얄층인 거를 우리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러면 금액을 높게 찍을 용기가 없으면 입찰 보면 뭐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럼 비용 날리는 거예요. 뻔한 물건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들한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다라는 거죠. 일반 경매 물건은 경쟁 입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운이 좋아야지만 낙찰받는 거니까 적어도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그런 물건들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세대수가 괜찮고 커뮤니티가 있는 아파트들은요 지방으로 내려가서도 낙찰받을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뭐예요? 멈춰있을 확률이 높다. 그냥 놔둬도 된다 생각하면 전세나 월세로 줬었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묵혀둔다고 하면 부동산은 반드시 요동칩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도요 요동이 아래로 치는 물건은 거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서는 거의 다 가격이 올랐죠. 다만 어떤 거에서 사람들이 입이 대충 나와 있냐면 같은 아파트에 같은 가격으로 경매 입찰을 봤었고 누가 샀어. 그랬더니 어떤 애는 가격이 올랐고 나는 덜 올랐어. 그게 꼴이 나는 거야. 애시당초 올랐으면 그래도 작은 성공이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계속 키워야 되는데 무슨 코인도 아니고 누면 막 몇 배씩 떠야 되는지 알아 부동산이. 그러니까 자기가 일반 입찰을 본다고 하면 그런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상가나 이런 거를 입찰 본다고 하면 내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다음번에 나오는데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MPL 경매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MPL 많이 나와요. 그 MPL 경매는 뭘까요? 배당 경매입니다. 배당이 1차 배당이 되면서 내가 입찰을 볼지 말지를 경험해야 되는데 저는 채권을 매입하는 첫 번째 뭐냐? 이거를 낙찰받아 나한테 이득이 되기 위해서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근데 채권가액을 이미 배당을 받을 게 되는데 그 배당 받을 금액만큼 낙찰받는 사람이 없어. 원래 그게 원칙인데 내가 이자를 15% 수익을 벌었어. 그럼 이 15%를 벌 것 같아.
그럼 15%를 높게 찍으면 되잖아요, 남들보다. 그렇게 안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배당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방어 입찰로 들어가요. 그러면 손해보는 거예요. NPL은요, 배당 경매입니다. 내가 이미 수익으로 낼 수 있는 그 이자만큼 높게 찍는 기술이 원칙이고요. 이자 배당을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이거는 NPL은 그냥 이자를 배당받기 위한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만 받는 형태로는 NPL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못 봐요. 뭐 해야 된다? 배당으로 경매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배당 가액만큼 경매를 넣는다. 채권의 최고 가액만큼 경매를 넣는다라는 거. 그럼 내가 매가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도가액에서 차액이 저한테 더 남아요. 피드백. 3억짜리를 3억 2천에 샀어. 이자율 때문에. 그리고 팔기를 3억에 팔았어. 그럼 마이너스 2천 됐잖아. 그럼 세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1,000만 원만 벌어도 내가 2억 9천에 사서 3억에 판 것보다 훨씬 더 이득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이거 이해 가시면 오, 수준이 있으신 거야. 이 말이 이해 못 가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 돼요. 어렵지만 머리 싸매면서 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특수경매. 여러분들 특수경매라고 좀 들어보셨죠? 특수경매를 한 단어로 좀 줄인다고 하면 권리 다툼입니다. 권리 다툼이 있는데 이거를 또 다른 얘기로 한다면 분쟁이고요. 또 다른 얘기로 한다면 소송이에요. 그러면 특수경매는요, 반드시 소송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소송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특수경매를 하려면 뭐에 밝아야 되겠어요? 법에 가까워야 되겠죠. 그러면 민법에 굉장히 밝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특수경매 시장에 그 고인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고인물들의 90% 이상이 다 사기꾼들이에요. 걔네들하고 경쟁을 해서 싸울 수 있는 내 자신감이 없으면 특수물건 하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5만 가지의 거짓과 위조된 것들이 나타나. 나는 정말 글러브를 끼고 딱 올라왔는데 갑자기 주먹이 날라 한 대 맞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반칙했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하냐고요. 특수경매, 나는 특수경매의 달인이기 때문에 남 믿고 따라와. 절대 가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특수경매의 달인은 없습니다. 소송에는요,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는 자기 스킬대로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경매처럼. 이 정도 서류면 내가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수익률이 적어도 높아야겠죠. 그럼 수익률이 한 어느 정도는 높을까요? 특수경매를 하게 되면. 한 1년 기준으로 한 2, 3년 소송한다고 치면 어느 정도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저도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진짜 어느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있어요. 내가 특수경매에 내 돈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니야. 내 돈은 부동산에 묶여 있기는 해. 베이스로 날아가는 특수물건은 안 합니다. 도박이잖아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특수물건을 내가 경매를 낮춰받았는데 유치권을 깨거나 내가 경매 부동산 갖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면서 혹은 유치권을 사가지고 내가 경매 입찰을 본다거나 그 유치권이 가짜만 아니면 손실 볼 거는 없죠. 자, 요렇게 기본적인 권리 다툼에서 둘 다 권리는 있는 거예요. 다만 서로 얼마 줄래? 나 덜 줄래? 이런 소송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소송에서 여러분들이 이긴다고 하면 몇 프로나 더 남겠냐라는 그 논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 특수경매에서는. 법정상권에서 내가 깨면 돈 엄청 버는 거고 안 되면 지료 청구밖에 안 되는 거고. 자, 이런 논리가 있죠. 부동산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섭다는 건 뭐냐? 주식은 제로 베이스지만 부동산은 뭐예요? 자본 베이스가 있습니다. 담보 베이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특수경매에서는요, 지금 하나 남은 거는 유치권 형태예요. 유치권이 성립권을 사가지고 경매를 입찰 보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유치권을 깨서 돈 벌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통계를 낸다면 유치권을 깨서 돈 벌겠다고 했던 모든 팀들은 다 사기로 그냥 다 구속되거나 다 끝났어요. 지금도 카페나 이런 데 오토방에 유치권 깨는 거 가르쳐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그냥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그래도 현존하는 유치권에 대한 대한민국 1인자인데 그 사람이 유치권 깬다고 덤볐을 때 제가 그 유치권을 샀다고 생각하고 저하고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은 뭐냐? 재산 싸움할 때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상대방을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본인이 유치권을 사가지고 깬다 그러면 그 유치권자는 이길 수 있겠죠. 근데 그 유치권자 뒤에 재산 싸움하는데 전문가가 안 붙겠어요? 그러면 지금의 봤던 권리 분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는 게 더 쉽겠냐, 버티는 게 더 쉽겠냐라고 봤었을 때 어느 게 더 쉽겠냐고요. 이건 공식이잖아요. 게임의 공식에서 공성을 하는 게 더 어렵겠어요? 버티는 게 더 어렵겠어요? 공성이 더 어렵죠. 몇 배 이상이 더 크죠. 그 말은 뭐냐? 경매 낙찰을 받고 유치권을 깨려고 하면 피해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기본 공식이, 삶의 기본 공식은 비슷합니다. 보세요. 재산 싸움이 났어. 근데 내가 권리 분석을 했더니 유치권이 없어. 그 유치권은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낙찰 받은
그와 동시에 갑자기 유치권은 성기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산 싸움 나고는 누가 낙찰받아서 나 얼마만 주면 이사해서 나갈게. 얘네들 흠결사항 보고 지금 딱 보니까 부족하대. 경매 낙찰 딱 받으면 흠결사항이 뭐 싹 다 법리적으로 싹 다 가둬집니다. 왠지 아세요? 경매 인장 분석을 하는 사람은 낙찰자고요. 그게 있다 없다를 분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판사예요. 판사는 현장을 가지 않았어요. 24시간 내가 봤던 거를 판사한테 설명을 해도 힘들어. 판사가 내 말을 듣지를 않아. 왜? 준비서면으로 법률적으로 내세요라는 거예요. 증거자료를 내래. 그럼 증거자료가 뭐가 있겠어요? 현장 촬영했던 게 있어. 그럼 그 촬영한 게 여기 속속들이 다 촬영했겠어요? 나 어디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당연히 유치권자가 자기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디 있었다고 하는 말이 판사가 설득적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촬영했을 때 내가 촬영한 곳에 없었다고 하는 게 더 설득적일까요? 내 재산을 지킬 사람이 그냥 버려놨겠냐? 일반적인 상식에서부터 판사는 상식을 논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점유권은 눈에 보이는 점유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점유도 인정합니다. 이게 뭐하고 같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집을 문을 잠그고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고 집에 와서 퇴근을 해서 집을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어느 미친 전문가가 와서 이 사람이 집에 없었대. 예? 없었으니까 여긴 점유권이 없는 겁니다 하고 법원에 판사가 제출했을 때 판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출근했다가 저녁에 왔는데요. 저 여기 계약에서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요 말만 해도 그걸 못 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점유권의 태양이라는 겁니다. 민법을 알면 너무 쉬운데 민법에서 이 점유권을 깨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권을 깨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깨서 돈 벌어줍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명함 달고 나는 사기꾼이니까 조심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블루문 인베스트먼트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대심으로 했었어요. 걔네가 유치권 깨가지고 돈을 뭐 1년에 40%를 걸겠대. 내 생애를 걸고 걔네는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적어도 연구만 하고 그걸로 하겠다고 이쪽까지 연구한 나로서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9%에 유치권을 갖다 깨가지고 뭐 한대.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유치권은 빈각에 일각이다. 수면 위에 있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 수면 밑에가 더 크다. 권리가. 결국은 나중에 영상 바꿨잖아요. 인정한다고 유치권. 소송에서 지고 나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소송은요. 재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싸움 분쟁에서는요. 권리가 있다 쪽이 더 쉬울까? 없다 쪽이 더 쉬울까? 요거 분석할 땐 있다 쪽이 더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유치권 깨기 힘들면 반대로 유치권 사는 게 더 낫죠. 그게 간단한 공식이에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수익형 경매 한번 봅시다. 수익형 경매. 수익형 경매는 대부분 대표적인 게 뭘까요? 상가죠, 상가. 상가 얘기하기 전에 1시간이나 됐으니까 한 5분 정도.